안녕하세요. 오늘은 2000년대 문학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정의연의 오늘의 거짓말 그리고 박민규의 깁을 읽고 올려야 될 텐데요. 그 수업을 하기 전에 2000년대 문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내일까지 정유연의 깁이랑, 정유연의 오늘의 거짓말이랑 박민규의 깁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동영상 출석 확인 과제를 여러분들이 네, 과제 제출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 출석 확인 과제는 2000년대 소설의 특징이 박민규의 깁과 정희영의 오늘의 거짓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각각 3줄 이상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 수업 듣고 이 수업의 내용 해당되는 이론을 작품에 분석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도 이전과 이후의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0년대의 글쓰기는 집단성과 역사성에 매몰되어 개인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5.16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죠. 광주민주항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보다 앞섰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이 발현되는 글쓰기 대신에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글들이 많이 쓰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90년대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 있었던 이런 어떤 집단적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자아를 찾는 글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풍요성과 연관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운원학 기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소설들이 90년대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90년대 세대들의 특징은 자기 세대의 체험적 동일성, 미학적 정체성을 특권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냉소와 미학, 내향성을 기조로 파편화된 개인의 모습을 투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집단적 자아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0년대 이제 초반이랑 후반의 글쓰기가 초반이랑 후반의 글쓰기에서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90년대 초반은 80년대 정치적 기업과 분리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걸쳐져 있어요. 그렇지만 90년대가 주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90년대 초반에 글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에는 젊은 작가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대중문화적 상상력과 하위 장르의 문법을 차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위 장르라는 거는 환상적인 요소로 SF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SF를 과연 하위 장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죠. 사실 SF가 이제는 그건가요? 하향 작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까지만 해도 SF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소설
소설 이런 것들을 하위 장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9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이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부각되다가 2000년 후반에 와서는 SF뿐만 아니라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혼종성이 소설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작품을 살펴보면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역사적 경험에 대한 내용과 해석이 다르는데, 왜냐하면 주관적 내면의 시간을 달리하는 상이한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포스트 386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86 세대를 80 학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0 학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80 학번이 있는데, 이때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90년대의 작품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경험, 증거, 참여라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를 살고 있지만 80년대에 겪었던 정치적인 어떤 동지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반면에 포스트 386 세대는 88학번 이후의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주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탈중심적인 감성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드는 게 패션이에요. 그죠? 내가 만드는 게 주류고, 그러니까 주류에 포함되려고 하지 않고 각각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90년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IMF 터지기 전이잖아요. 풍족한 문화 자본, 자유분방한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오렌지족, 야타족 아세요? 너무 옛날 단어죠. 우리 때는 압구정동에 가면 머리를 노랗게 몰든 사람을 오렌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남성들이 있어요. 그 남성들이 이제 뚜껑을 따고 예쁜 여자들에게 야, 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그 사람의 차와 경제적인 능력과 외모를 보고 이제 어울려도 되겠네 싶으면 이제 그 차를 타고 놀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야타족이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물질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런 어떤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어떤 외양에 치중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나왔던 게 이제 X세대라는 거거든요. X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개인주의적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나왔던 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게 초신남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옛날 초신남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풀만 먹고 자라는 그런 남자를 초신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착한 남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남자를 초신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오는 게 글루밍족이라고 얘기하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글루밍족 여러분 아세요? 글루밍족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족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욜로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특징은 이제 N세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상과 이미지를 사유하는 세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냐면 핸드폰 광고를 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의 기능만 강조했어요. 뭐
무인도에 떨어져도 전화를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이러면은 뭐 짜장면이 배달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우리 때 나왔던 광고이긴 하지만 TTL 광고에서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암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에 익숙한 세대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후에 오면 환상과 만나요. 환상과 이미지와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포스트 386 세대의 특징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동체적 모럴의 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싫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J-팝이라든지 이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장르가 J-팝 장르였어요. 지금 이제 K-팝이 인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매국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상상력이 가득한 세대이고 개인의 실존을 탐색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후에 보게 될 지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박민규의 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구의 끝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지구의 끝이 아니라 개인의 실존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은 현실의 탐구와 어떤 유의적인 상상력이 함께 모여져서 나오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딴청, 능청이라는 건데 2000년대에 나오는 어떤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딴청 혹은 능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특징 중에 가장 큰 하나는 탈감각적 환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년대, 1990년대도 마찬가지고, 김영하 소설에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환상이라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90년대에 나오는 김영하의 환상이라는 장치는 사실 개인의 허상으로 표현될 때가 더 많아요. 이거 안 되지? 네, 개인의 허상으로 표현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2000년대 네, 환상은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현실을 네, 부각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가가 인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환상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시각과 청각을 위주로 환상을 사용해 왔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것들뿐만 아니라 미각, 촉각, 다양한 감각들을 환상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펴보는 깁도 요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환상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동시에 현실의 소망을 재현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환상은 뭘까요? 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면 환상은 현실을 뭐 하겠죠? 변형하겠죠. 이때의 변형은 소망, 그러니까 작가가 원하고 싶은 어떤 소망 충족이나 전복,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뒤집어 까는 거죠. 이런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 또한 이 변형이라는 의미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어쨌든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지 변형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 여기 변형이라는 말은 기존의 것을 토대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환상도 어떤 측면에서 현실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인식을 오히려 강화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속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작용이 더욱 강렬한 환상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더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사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그냥 뭐 시간 킬링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과연 이 작가의 작품이 작품성이 있나? 이렇게 되게 뭐라고 얘기하지? 퀘션 마크를 붙이고 드라마를 봤거든요. 재밌긴 하지만 머리에 남지 않는? 그런데 이거 이전에 그 도깨비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도깨비라는 작품이 그리고 있는 세계에는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 이론들을 그 도깨비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도깨비는 제가 김은숙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띵작이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도깨비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공유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민호가 더 잘생겼잖아요. 근데 뭘까? 거기에는 도깨비에는 세계관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더킹에는 그 평행 이론이라는 세계관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평행 이론이라는 이 평행 세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일수록 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더킹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깨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과 사라는 큰 범주 안에서 환생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대감을 갖는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도깨비에서는. 그런데 더킹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인데 어떤 현실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망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조금 네, 도깨비 이후에 나온 거라서 또 평행세계 이론이고 환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 이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환상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현실을 부각하는 재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각하는 거는 정의연의 오늘의 거짓말에서도 나오고요. 깊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밖으로 팽창하는 거를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안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이 깊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5명의 디퍼들이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결국엔 하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정의연의 오늘의 거짓말은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거짓말이 진짜 같은 세상. 그쵸?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90년대와 2000년대 환상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90년대 환상은 화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모호하고 따분하여 진정한 자아가 완벽히 차단된 것처럼 그려진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환상이고 여기가 현실이야.
그러니까 아유, 네, 환상과 네, 현실의 구분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환상은 자본주의에 부적응한 사람들의 인식체계에 교란하는 곳이 환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출에서 나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송아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렇게 그렸다면 2000년대의 환상소설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 주인공들의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활동의 비인간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자본주의 인식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가 더 이 환상을 통해서 더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년대에는 오히려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망각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면 2000년대에는 오히려 이 환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도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2000년대가 되면서 자본주의의 폭압이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개인의 불행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시대로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2000년대 환상소설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들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죠. 오늘의 거짓말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삶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서 이게 조금 네, 안 보이네요. 조금 잘렸네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PPT로는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화면에는 조금 잘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들어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네. 강의 자료에는 잘 올려져 있을 거예요. 강의 자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환상 소설의 배경은 자본주의와 시뮬라르크가 난무하는 세계였다면 2000년대 환상 소설의 배경은 자본주의 억압과 시뮬라르크의 혼동이 고도화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라르크가 뭐냐면 가짜가 현실을 지배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볼 시간을 앞두고 배가 막 아파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배 아픈 게 감쪽같이 나아져. 그럼 그 사람의 배 아픈 건 꾀병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시뮬라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거. 근데 이런 게 우리는 시뮬라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2000년대 환상소설은 생활로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면서도 그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현실에 스스로 환상을 덧붙이거나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않고 환상으로 현실을 오히려 이렇게 감춰서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오히려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의 거짓말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 또 하나 얘 이제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얘는 이제 확실하게 자기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그 2000년대 소설의 경향을 좀 약간 요약하자면 상상력의 서사, 무중력의 공간, 혹은 우주적 상상력의 지대, 그다음에 탈현실적 상상력의 문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90년대에보다 더 고도화된 어떤 2000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되게 명랑하게 약간 긍정적으로 밝은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의미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그러니까 2000년대 그 환상이 들어가 있는 소설을 읽게 될 때에는 왜 이렇게 즐겁게 그렸냐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그 안에 내면에는 우울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환상 소설은 어떻게 보면 비가시적이고 무의식적인 또는 어떤 다른 현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 텍스트 안에 어떤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안과 밖의 경계와 실제, 비실제의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환상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진실을 탐색하고 있지만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도 탈피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의 작가들은 SF 문학에 대해서, 환상 문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의적인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대 들면서 환상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 환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경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게 바로 환상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문학의 순서를 보면 리얼리즘, 그 다음에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국 소설의 흐름은 집단에서 자아, 분열된 자아 이런 식으로 전환돼요. 이 분열된 자아를 통해서 크게 이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2000년대 환상 소설은 어떻게 보면 이 제도에 편승하지 못한 분열된 자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이라는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제된 공식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비공식 언어로 바꾸면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의연의 오늘의 거짓말이랑 깁을 봤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그 전전년도에는 박민규의 깁 대신에 그 굿바이 채플린이라는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읽더라고요. 그건 어떤 그 마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근데 거기에는 유머 뭐 이런 게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깁이라는 드라마, 아까 깁이라는 드라마란다. 깁이라는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진중한,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가 있거든요. 이
무거운 주제들이 사실은 문학이 탄생되었던 그 처음부터 마지막을 끌고 있는 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깁을 골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장치도 어떻게 보면 환상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다른 말은 있음직한 일을 그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뮬라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2000년대가 그리고 있는 이 환상은 90년대가 그리고 있는 환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는 개인의 욕망이 발현되지 않는 공간이 현실이잖아요. 개인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환상이라는 곳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의 모호성에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환상적인 측면이 개인의 불행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 때문에 내가 고달픈 건지 환상 때문에 고달픈 건지 라는 어떤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환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어찌됐든 그것이 뭘 보여주고 있다? 네,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정의연의 오늘의 거짓말에서 보여지는 것을 여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죠?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뭘 가지고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당일 과제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